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체 데이터베이스가 뭔가? 보통 데이터베이스를 DB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네, DB 그렇습니다. 응용 시스템들, 그러니까 응용 시스템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 업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통합했다는 게 핵심이죠. 통합한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정보다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직원이 뭐 본사가 여기 있다고 하면 본사, 각 지사, 해외 지사 여러 가지 직원들의 정보를 통합을 시켜서 보관을 하는데 이 보관을 그냥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데이터 집합체, 통합체 이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 정확한 걸 찾는 문제하고 지금 네 가지가 있죠.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쉐어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용자들이 여러 사용자, 직원들이 될 수도 있고 고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다. 응용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한 조직체에서 어떤 회사에서 학교에서 그 데이터들을 계속 가공 처리함으로써 그런 형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개체 데이터와 관계 데이터의 집합이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조금 이따 배우겠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현실 세계가 있잖아. 현실 세계라고 하는 거. 그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 학교, 가게, 마트, 뭐, 뭐 학교, 학생 이런 것들을 컴퓨터의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실 세계의 어떤 학생이면 학생, 교수면 교수형 이거를 컴퓨터의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정보 모델링이다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든 교수든 얘네들을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개체라고 하는 겁니다. 엔티티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면 학생과 교수는 컴퓨터 파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갔을 경우 얘네들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느냐? 관계까지 유지를 시켜야 된다는 거야. 학생과 교수의 관계, 그죠? 가게와 상점과 고객과의 관계. 이 상점과 고객은 다 뭐야? 개체가 되는 거고 그 관계,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관계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운영이 되는 것처럼 현실 세계에서 학생이 교수한테 수업을 듣고 상점에서 손님이 와서 물건을 사는 거를 컴퓨터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운영 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통합 데이터. 데이터 집단의 자료의 중복이나 군더더기를 제거해 최적화시켜라. 이런 얘기는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A라는 부서에서 직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파일로 갖고 있다고 합시다. 파일로. B라는 부서도 파일로 갖고 있다고 합시다. 파일로. 그러면 이 파일이 서로 하나로 통합되지 않았다고. 각각 갖고 노는 거야. 그러면 얘도 A 같은 회사인데도 여기서 갖고 있는 파일과 서로 다른 파일이라고 하면 쓸데없이 하나의 파일을 더 사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나의 DB로 통합시켜서 관리하면 필요할 따라서 A 부서가 갖다 쓰고 B 부서도 갖다 쓰고 물론 중요한 정보는 서로 막아놓고 쓸 수 있는 것만 갖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개념이 통합의 개념이다. 쓸데없이 낭비되는 그러한 데이터는 제거시켜서 최적화시키는 것이다. 저장 데이터 실제로 디스크에 저장된다. 디스크에 저장된다. 그러니까 저장 매체를 이용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아닌 것을 찾아라. 설명을 했을 때 올바른 게 뭐냐 틀린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특징도 정의와 함께 많은 출제가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영어로 또 알아두셔야 되고 한글은 물론이고요. 그럼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데이터 중복의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죠. 중복의 최소화. 중요한 거는 데이터 중복을 제거한다는 건 틀려요. 아셨습니까? 반드시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시킨다가 맞는 거지 제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이 어느 정도는 허락이 된다는 얘기죠. 필요에 따라서 중복이 허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 배우면서 이제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계속적인 변화에
항상 그 데이터가 그에 따라서 변해줘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데이터의 삽입, 삭제, 갱신을 통해서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은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고객도 당연히 은행에는 그 잔고에 대해서 계좌에 대한 DB가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계좌가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변화를 가져야지. 돈을 집어넣는데도 그대로, 나왔는데도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회사원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계속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실시간이 접근이 가능해야죠. 내가 어떤 계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내가 지금 잔고를 알고 싶어. 그럼 은행에 직접 가서도 알아야 되고 ATM기에 가서도 알아야 되고 전화로도 알아야 되고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시 공유,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동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뭐 은행 계좌는 개인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 회사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어떤 자료라든지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A 부서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자료다 그러면 이 A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면 이 데이터를 다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런 형태의 개념이다. 내용에 따른 접근이다. 컴퓨터에 어차피 데이터가 저장이 되죠. 컴퓨터에 메모리가 있다고 하면 컴퓨터의 메모리라고 하면 여기에 주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자, 이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드리죠. 컴퓨터의 기억 장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아원이 있다고 하자고, 유아원. 유아원 사물함이 있다고 합시다. 유아원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얘네들은 너무 어려서 1부터 10까지를 못 세. 그러면 사물함에는 분명히 번호가 매겨져 있겠죠. 애들한테 3번, 4번, 5번, 6번, 7번 쭉 해서 매겨져 있을 거야. 한 100번까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0이라는 한 학생이 있어. 0이야, 네가 앞으로 쓰는 사물함은 78번을 써. 이러면 얘는 헷갈릴 거 아니에요, 0이는. 왜? 0은 1부터 10까지밖에 쓸 수 없으니까. 그러면 현명한 그 유치원, 유아원 교사라고 하면 어떻게 해줄까요? 78번이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뭘 그려냐면 사과 그림 하나 딱 그려놓고 야, 네가 앞으로 0이야, 네 사물함은 사과 그림 있는 곳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0이는 쉽게 쉽게 찾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78을 컴퓨터 메모리의 절대 번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절대 주소 혹은 사과 그림은 기호 주소라 그래. 기호 주소 혹은 기호 번지라고 하죠.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기억 장소에 변수명이 있고 변수명이 바로 기호 번지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런 거 있어요. 인티저 A 이렇게 선언하면 A라는 기억 장소가 잡히고 여기 실제적인 번지가 존재한다. 3427이다 그러면 이게 바로 유치원 학생들, 유아 학생들이 잘 모르는 그런 번호고 이거는 사과 그린 것 같은 거라는 얘기죠. 이건 변수명, 변수명을 뭐라고 하고 기호 번지라고 하고 이거는 뭐라고 절대 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기억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데이터가 기억이 되면 원래는 실제로 이 번지를 가지고 해당되는 기억 장소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이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그 기억 장소를 접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의한 접근,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레코드나 위치가 주소가 아닌, 즉 절대 번지가 아닌 데이터의 내용,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접근한다. 좀 어려운 말이죠? 자,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 같고요. 뛰어난 자료 간의 연계성이다. 이거 객체 사이의 관계성까지 저장되므로 연계성이 뛰어난 자료의 집합이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객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데이터베이스는 엔티티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현실 세계를 어떻게 컴퓨터 세계로 컴퓨터 파일로 옮겨 놓는 작업을 하는 거야. 우리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것이. 그럼 현실 세계는 학생도 있고 교수도 있잖아요. 그럼 학생도 교수도 다 어떻게 학생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학생 이름, 학생 주소, 전화번호, 혈액형 여러 가지가 존재하겠죠. 그런 것들을 컴퓨터 파일에 레코드라는 개념으로 집어넣는 거고 교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정보를 레코드 하나의 형태로 집어넣고 이 두 개 서로 집어넣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 얘네들끼리 뭔가 변화를 주고 서로 관계를 맺어줄 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들도 역시 데이터베이스에는 기록을 할 수 있다. 그걸 연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객체 간의 관계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아주 잘 나온 얘기니까 설명을 해서 찾아야 되는 거고 틀린 설명 찾아야 되는 거고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특징이 아닌 거는 뭐냐? 요거 주소에 대한 접근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죠.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등장 배경입니다. 이것도 역시 뭐 많이 나오진 않지만 뭐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왜 등장이 됐냐 이거죠. 왜 등장이 됐느냐. 신속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업무를 생각을 해봐요. 은행 업무를 컴퓨터를 통해서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직접 은행에 가서 서류 쓰고 돈 받고 다시 종이에다가 입출금 쓰고 받고 도장 찍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간소화의 필요성이 필요하게 되었고 여러 사용자가 데이터를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은행은 아니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사 업무가 있다면 이 회사의 업무가 어떤 A라는 부서가 5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5사람의 자료를 봐야 되는데 이걸 복사해 가지고 일일이 다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파일로 저장이 되면 이 5명의 권한 사용자가 들어가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현실 세계를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삽입, 삭제, 갱신을 통해서 삽입하는 거는 은행으로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죠? 입금. 삭제라는 거는 뭐 계좌 취소가 되겠죠. 갱신하는 건 입출금이 일어났을 때 변화를 말하겠죠. 현재의 데이터, 은행에 대한 실제 데이터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변할 수 있고 싶었다는 거죠. 데이터의 가용성 증대, 쓰고 싶은 성질이죠. 반드시 쓸 때 써야 되는 거죠. 은행에서 내가 돈을 현재 언제 어느 정도 잔고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근데 안 알려줘. 이건 가용성이 없는 거죠. 내가 언제든지 권한 사용자니까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가용성이라고 합니다. 가용성 증대를 위해서 중복을 최대한 배제하고 싶었다.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저쪽도 있다고 하면 막 중복되면 실제로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모르고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데이터인지 모르니까 하나로 모아놓아서 그 실제로 정확한 데이터를 바라볼 수 있도록 물리적인 주소가 아닌 데이터 값에 대한 직접적인 검색을 수행하고 싶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컴퓨터 메모리 안에는 분명히 변수라는 게 있죠. 기억 장소 있고 여기 사과 그림 같은 게 뭐라 그랬어요? 기호 번지라고 그랬고 실제 번지가 있죠. 이거 갖고 찾는 게 아니라 이 내용 갖고 찾는다. 이렇게 예를 들어도 돼요. 여러분 카세트 테이프가 있잖아요. 그죠? 카세트 테이프 옛날 얘기예요. 그럼 내가 카세트 테이프에 노래가 10곡이 수록됐어요. 그러면 이 10곡을 특별한 곡을 처음부터 듣는 게 아니라 특별한 뭐 네 번째 노래를 듣고 싶어 그러면 막 돌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주소를 찾는 거예요. 그 위치를 찾는 거니까. 주소는 위치 값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을 딱 클릭하면 mp3 같은 경우도 딱 클릭하면 딱 찾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번지가 아니라 안에 실제로 수록되어 있는 걸 가지고 어떤 정보를 찾고 싶어요. 검색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등장이 됐던 이유가 됩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일단 구성 요소입니다. 역시 용어가 중요합니다. 자, 개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자, 학생, 회원이 있다고 합시다. 회원. 회원을 실질적으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의 회원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실제죠. 현실 세계죠. 이 사람을, 이 회원을 컴퓨터 파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회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원의 성명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원 번호가 있을 수 있고, 전화번호가 있을 수 있고, 주소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포인트 점수가 있을 수 있고, 그죠? 등급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다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 파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성명을 집어넣고 뭐 번호 집어넣고 성명 집어넣고 전화번호 주소 다 집어넣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 회원을 바로 개체라고 하는 거고요. 이 회원에 대한 정보를 뭐라고 하냐면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레코드란 말도 쓰는데 투플이란 말을 써요. 투플. 하나를. 자, 그러면 여기 책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회원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객체란 말이에요. 그럼 회원 번호도 있고, 이름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무진장 많겠죠? 지금은 설명하기 위해서 3개의 속성만을 준 겁니다. 어트리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회원은 사실이 3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회원은 3개만 있는 게 아니라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정보만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우리 회사는 전화번호만 있으면 되지 뭐. 딴 게 뭐 필요 있나? 그럼 이거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다 집어넣을 수 있지만 최적화된 데이터를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회원번호, 이름, 전화번호가 바로 하나의 객체를 구조화시킨 거고 그 안에 하나하나 존재하는 걸 속성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필드란 말도 씁니다. 필드. 그래서 그렇게 생긴 구조가 뭐다? 객체 타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 타입에 실제로 1번, 2번, 3번 막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거기 이재환이 있고 최희준이 있고 조홍만이 있고 거기엔 뭐야? 전화번호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실제 데이터들을 뭐라 그래? 객체 어컬런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체계죠. 그러니까 이 틀이 하나 딱 존재하는 거예요. 이 틀,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틀, 속성을 집어넣을 수 있는 틀, 이걸 뭐라고 그래? 객체 타입이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안에 들어간 하나하나 요소들을 객체 어커런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집단을 우리는 객체 집합이라고 해요. 이해 되시죠? 그러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금방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 데이터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원 번호, 이름, 전화번호를 다 속성이라고 하는 거고 필드라는 개념을 쓴다. 그 다음 자체만으로는 정보를 표현할 수는 없고 정보를 표현하는 단위인 객체나 관계 특성을 설명하는 도구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자체로는 그것이 아니라 이 객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속성, 어트리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객체가 바로 정보를 나타내는 논리적 단위로서 파일 단위의 레코드에 해당된다. 레코드, 다른 말로 투플이라고도 한다. 이걸 레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걸 레코드라고 하는 거고 이건 하나 투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원이다 그러면 회원에 대한 정보가 잔뜩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학생이다 그러면 학생에 대한 뭐 성명부터 이런 것들이 다 뭐야? 학생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를 다 뭐라 그래? 속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 모여있는 집단을 우리는 바로 레코드 객체라고 하는 겁니다. 객체는 속성이죠. 얘네들 속성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죠. 현실 세계 표현 단위를 한다. 회원, 학생, 그렇죠? 전화번호는 이 회원, 이 객체에 존재하는 하나의 속성이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객체가 이루어진다. 됐습니까? 내가 우리 회사의 뭐 가게다, 상점이다, 고객이다, 다 뭘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객체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객체는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다.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럼 틀린 말이죠? 객체는 단독으로. 객체는 한 사람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객체. 만약 학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 이순신이다 그러면 이순신은 딱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이순신 장군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태어난 날, 이겼던 곳, 언제 돌아가셨는지 이런 것들의 정보가 하나의 속성이라면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모든 개체는 구별 가능해야 되죠. 실세계에 사람이라고 하면 학생이라고 하면 이 학생이라고 하는 개체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개체 어컬런스가 많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이 개체를 구분할 수 있는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학생의 주민번호가 있다 그러면 주민번호가 이 개체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주민번호 딱 됐는데 두 사람이 튀어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개체를 반드시 구별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체 타입, 개체 스키마라고 하는 거죠. 개체 이름과 속성을 구성하여 만든 논리적인 즉 설계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이걸 만든다는 개념이죠. 개체 스키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데이터도 있지만 데이터에 대한 조건, 제약상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형태의 논리적인 구성을 우리가 개체 스케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숫자로 된 게 있어요? 회원번호 한글로 돼요? 아니죠. 전화번호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것들은 바로 이 개체 어컬런스에 대한 개체에 대한 조건이란 말이죠. 여기는 절대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회원이 있어요. 회원이 개체라 그랬죠. 회원에 대한 성명, 번호,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게 다 뭐라고요? 속성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구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주민번호가 유일하게 이 회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별되어야 되는 거지만 이 주민번호는 숫자가 들어와서는 안 되고 주소는
최대한 100글자를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고, 전화번호는 숫자만 들어야 되고, 얘네들 구성되어 있고, 딴 거 들어갈 수 없고, 구분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자체를 우리는 개체 스키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원에 대한 속성을 만들 때 그것이 우리 현실 세계와 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아, 저 회원은 몸무게가 없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회원은 사람이니까 몸무게가 있는 거고. 저 사람은 키가 없어. 키가 없는 게 어딨어. 키가 몇 센치든 있잖아. 그죠? 저 사람은 혈액형이 없어. 속성 중에 혈액형이 없어. 혈액형이 있다고. 혈액형은 A형, B형, F형 있어? 없다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시켜야 되잖아. 데이터에. 맞습니까? 회원이라는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아무런 제약 조건을 줬지 않고 아무거나 다 들어올 수 있다면 이거는 올바른 데이터 스키마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구조. 개체 어컬런스는 뭐냐? 개체 인스턴스라고 하며 개체 타입에 대한 연산에서 실제로 개체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 얘네들이죠. 이재환, 최이존 얘네들 하나하나가 다 실제 개체 어컬런스. 집합이라고 얘기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 개체 어컬런스. 개체 관계가 나오죠. relation이라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개체와 함께. 속성 간의 관계가 있고 개체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ER 다이아그램이라고 하거든요. E는 개체, entity. 그다음 R은 뭐라래? relation. 개체와 이게 하나의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지. 그래서 이 회원 여기 테이프라는 건 뭐예요? 요즘은 잘 안 쓰지만 문제 자체가 실제로 옛날에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합니다. 테이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체잖아요. 비디오 테이프. 거기는 제목도 있고 테이프, 감독이 누가 했는지, 주인공이 누군지, 얼마에 빌려오는지, 뭐 여러 가 어느 제품인 건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필요한 게 요거밖에 없다. 얘네들을 다 뭐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속성은 이렇게 연결해서 그려냅니다. 회원, 아까 했던 것처럼 이름도 있고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 현실 세계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회원이 있고 그 다음에 테이프 가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이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어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원은 테이프를 빌려가고 가게에 돈을 지불하고 테이프 가게의 주인은 테이프를 어떻게 빌려주고 사오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그럼 회원에 대한 정보가 잔뜩 존재할 거 아니에요. 전화번호, 집 주소, 뭐 포인트 점수, 테이프에 대한 정보, 금방 있잖아. 뭐 누가 제목이 뭐고, 감독이 누구고, 주인공이 누구고, 뭐 얼마짜리고 쭉 나왔을 거야. 테이프 가게는 상점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고, 가게가 위치가 어디고, 주인장이 누구고, 거기에 월세가 얼마고, 뭐 테이프가 몇 개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다 뭐야? 아, 얘네들이 다 속성, 그죠? 얘네들이 뭐야? 회원, 테이프 가게, 이것이 엔티티. 그러면 데이터가 컴퓨터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잖아, 레코드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개체 타입으로 만들어서. 그럼 얘네들한테는 분명히 뭐가 존재하는 겁니까? 서로 관계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개체끼리도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이 속성끼리도 관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속성 관계는 개체를 기술하기 위해서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 특징을 파악해서 속성을 구한 다음에 속성과 속성 관계를 갖게끔 해주는 그런 것을 개체, 속성 관계 혹은 개체 내 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설명을 했을 때, 아, 이건 속성 관계구나. 이거는 개체 관계는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체 간 관계라고도 한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부의 관계지. 내부의 관계, 이거는 개체 내 관계, 개체 내 관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실제로 구축하기 위해서 배우는 내용들인데 현실 세계를 컴퓨터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얘를 갖다가 관계를 안 맺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체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 갖고 있는 각각의 속성들도 서로 관계를 맺어줘야 한다. 이 말이 되는 거야. 그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체 관계도 보면 이거는 점선으로 나타나 있고 속성은 속성 관계 이렇게 나타나 있다. 이해되십니까? 예,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떻게 만들게 되냐면 현실 세계라고 하는 부분 있죠.
앞에서 몇 번 얘기했던 학생이라고 하는 현실 세계의 개체가 존재하면 학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이 존재하죠. 뭐 성명, 그 다음에 전화번호, 주민번호, 뭐 기타 등등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학생을 컴퓨터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죠. 성명, 그 다음에 전화, 번호, 그 다음에 주민번호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가 있고 이걸 실질적으로 어디로 저장을 합니까? 디스크에 물리적으로 저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데이터들을 만들고 입력을 해서 실제로 디스크 어느 섹터 영역에다가 얘를 저장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쪽의 측면을 우리가 논리적인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물리적인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상상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그러한 논리적인 구조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그려진 것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실체로 존재하는 거, 보여지는 거,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거, 이걸 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인 구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이라는 개념과 물리적인 개념을 읽어보면, 자,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사람 입장이나 또 그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램 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래머나 봤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볼 때 배치 형태나 이런 형태나 논리적 레코드 형태 이런 레코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의 상상에 의해서 전개된 모양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논리적 구조라고 하는 거고,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물리적 저장 장치에 배치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장 레코드에 이용하여 실제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전개된 모양을 의미하는 것이 물리적 구조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여섯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3단계라는 게 아주 중요하게 잘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세 개는 세 개는 외부 단계와 개념 단계와 내부 단계로 구분해요. 일단 설명을 했을 때 외부가 뭐고 개념이 뭐고 내부 단계를 찾는 형태죠. 일단 큰 골자를 보면 이건 사용자 관점이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단계는 3단계 중에 외부 단계라고 하는 거고, 개념 단계라는 건 전체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게 핵심 단어예요. 그 다음에 내부 단계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저장 장치에 물리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내부 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외부 단계 찾으시면 되고, 개념 단계는 전체적인 정보, 그러니까 이 사용자와 물리적인 장치와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개념 단계다. 그래서 이게 제일 잘 나오죠. 그래서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외부 스키마가 마련되어 있다. 스키마라고 하는 건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 현실 세계를 데이터화 시켜서 저장이 될 때 이 저장되는 형태에는 이 항목들은 분명히 어떤 제약사항이 있다는 거죠. 성명이 있다 그러면 성명이 숫자로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번호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컴퓨터 세계로 옮겨 놓는 과정에서의 제약까지 포함을 시킨 이 개념을 스키마라고 하는데, 그런 외부적인 스키마가 있다는 거고, 사용자 물리적인 데이터와의 사이에서 단계로서 전체적인 정보를 표현하는 개념적인 단계를 개념 단계라고 하는 것이고, 실적으로 내부 스키마의 개념이죠. 자, 그림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다시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고 외부 단계라고 그러고, 이걸 개념 단계라고 하고, 이걸 내부 단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설계하는 부분이 이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어떤 회사에 관련된 업무 자료가 있다. 쉽게 얘기해서 직원에 대한 정보가 있다 이거야. 직원 정보를 설계해서 여러 가지 직원에 대한 모든 속성을 만들어 놓겠죠. 맞습니까? 직원에 대한 성명, 사번,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타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자료를 설계해 놓겠죠. 그럼 이 설계된 내용을 뭐 A라는 직원이 또 혹은 B라는 직원이 아니면 C라는 뭐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부분만 추출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출해내서 사용자가 쓰는 측면,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나 사용자가 쓰는 측면에서 바라본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외부 단계라고 하는 거고, 그걸 전체적으로 정리해 놓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직원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거래처 정보도 있겠고, 회계 정보도 있겠고, 상품 정보도 있겠죠.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이러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다 뭐라고 하고, 개념 단계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내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데서는 직원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어떤 거래처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데에서는 상품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데, 일반 사용자가 접근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나의 관련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접근할 수 있는, 즉 사용자와 프로그램에 의해서 접근할 수 있는 단계를 데이터베이스의 3단계 중에 외부 단계라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전체적인 개념 단계 개념 스키마를 실제로 어디 위치에, 디스크 어느 곳에, 어디다가, 어떤 형식으로 실제로 물리적으로 저장되는 스키마를 내부 단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키마라고 하는 의미는 역시 어떤 거다? 데이터가 들어와 있으면 여기에 무조건 저장되는 게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 저장되고 어느 위치에 저장돼야 된다. 이거는 저장돼서는 안 된다. 이런 형태의 개념이 플러스된 것을 내부 단계 내부 스키마라고 하는 거고, 사용자가 사용할 때는 이런 데이터는 입력하면 안 되고 이런 데이터는 검색할 수 없다는 그런 조건까지 플러스되면 외부 스키마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의 실제적인 전체 개념을 설계할 때 이런 것은 필요 없다. 예를 들어서 회사 업무에 관한 DB를 많이 만들었다. 그 중에서 어떤 강아지에 대한 정보, 강아지가 어떤 상품이 되지 않는 한 강아지에 대한 정보는 여기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키는 것을 개념, 스키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 외부 단계가 뭔지, 개념 단계가 뭔지, 내부 단계가 뭔지 그림을 갖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 개념에서 설명을 했을 때 뭐냐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간에 존재하는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와 실제 전체 개념, 스키마와 서로 연결고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나 논리적인 계획이 있겠죠. 그걸 우리는 응용 인터페이스 사상이라고 하는 거고, 전체 개념 스키마와 실제로 물리적으로 연결해주는 어떤 사상관계, 조건관계, 이런 관계를 우리는 저장 인터페이스라고 한다. 시험 문제에서 응용 인터페이스는 뭐냐 그러면 개념 단계와 내부 단계의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외부 단계와 개념 단계의 연결 시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응용 인터페이스라고 한다. 내부 스키마, 내부 단계와 그 다음 개념 함께 연결해 주는 걸 우리는 저장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여기 정의된 거 있죠? 요거 외부 스키마 사상되는 인터페이스가 뭐냐 그러면 얘를 찾으면 되고, 이거 나오면 이걸 찾으면 된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고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와 개념, 그 다음에 개념과 내부와 연결이 되는 이 두 가지도 정확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번째, 스키마가 나오죠. 대체 스키마가 뭐냐? 설명을 했을 때 스키마를 찾아야 되고, 스키마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게 뭐냐?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현실 세계를 어떤 거? 컴퓨터 세계로 옮기겠죠. 컴퓨터의 데이터를 옮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이란 현실 세계를 어떻게 해서, 사람이라고 하면 성명이 있을 거고, 뭐 나이가 있을 거고, 주민번호가 있을 거고, 성별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속성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레코드로 구성을 시켜서 실제로 컴퓨터로 저장할 거 아닙니까? 이건 데이터라고 보는 거죠. 레코드, 논리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되는 개념은 어떤 거냐? 상명은 숫자로 되어 있는 거 없고, 나이는 절대 영문으로 되어 있을 수는 없고, 주민번호도 영문 될 수 없고, 성별은 남성, 여성, 매열 말고는 또 없잖아요. 이렇게 실질적인 데이터를, 현실 세계를 컴퓨터 세계로 옮기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나 그거에 대한 제약성을 포함시키는 그런 개념을 우리는 스키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전체적인 논리적인 설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데이터의 객체, 이들의 성질, 이들의 관계 제약 조건, 정의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레코드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지면 이런 속성들을 뭘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속성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여기에 활용되는 것들의 어떤 성격, 성질, 나이는 마이너스가 있을 수 없다. 숫자로 들어오는데, 그렇죠. 주민번호는 성별과 남성과 여성이 포함되어 있죠. 여기는 그 태어난 생년월일 있고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고, 성별은 남성, 여성만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제약 조건이 있을 거고 그들의 관계가 존재할 것이고 그들의 성질을 다 총칭하는 그 개념을 스키마라고 한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불변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나이는 성명은 어떻게 됩니까? 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있고 나이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것은 나이는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이를 먹잖아요. 이름도 바뀔 수 있지만 컴퓨터로 데이터를 와준 거는 외부적인 어떤 입력, 변경, 명령이 있지 않는 한 이 상태는 변형이다. 불변의 특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 나이는 음수가 될 수 없죠. 이게 변경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영문 숫자가 들어옵니까?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제약 조건에 대한 정의가 특성이 어떻게 됩니까? 불변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스키마는 데이터의 구조적 특성을 의미하며 인스턴스에서 규정된다 이렇게 됐죠.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객체, 어떤 개체에 대한 복사폼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스턴스,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대한 그 레코드가 계속 존재할 거 아닙니까? 얘네 하나하나를 다 뭐라 그래? 인스턴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엔티티, 하나의 사람이면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존재하겠죠. 얘네들을 다 뭐라 그래? 인스턴스라고 하고 얘네들의 나이는 절대 음수가 들어올 수 없고 영문이 들어올 수 없다는 이런 규칙들은 절대 불변이다. 이런 형태의 특성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스키마의 개념이 그렇고 그 스키마의 계층 구조로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죠. 역시 잘 나오는 얘기입니다.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외부 스키마는 사용자 측면에서 바라볼 때 어떤 데이터 형태나 어떤 제약사항들을 말하는 거죠. 사용자 그룹이 원하는 형태의 논리적 구조를 정의한다. 조직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을 정의한다. 중요하죠. 외부 스키마는 각각의 사용자 그룹에서 만들어져야 하면 여러 개가 존재하는 거고 응용 프로그램과 사용자들의 관심이 같죠. 앞에서 배웠던 3단계와 별 차이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좀 더 세부적으로 정의하는 개념이죠. 개념 단계, 즉 개념 스키마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과 상대의 필요로 한 데이터를 통합한 조직 전체를 의미한다. 이게 중요하죠. 논리적 구조를 정의하는 개념으로 하나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범기관적 입장에서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정의하는 전체예요, 전체. 그러니까 설명했을 때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개념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아까서 얘기했듯이 직원에 대한 정보가 존재할 거고 뭐 거래처에 대한 정보가 존재할 거고 상품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겠지. 이걸 다 DB화 시켜서 만들어 놓겠죠. 거래처가 하나만 있겠지 여러 개 있지는 않겠죠. 거래처에 해당되는 정보를 담고 있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테이블의 정보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직원의 정보도 하나만 있으면 되고 상품의 정보도 하나만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개념을 갖고 여기서 제약사항이나 특성들을 정의한 거를 개념 스키마, 그러니까 전체를 정의하는 개념으로서 하나만 존재하는 거고 여기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그러니까 거래처에 대한 정보가 A라는 회사는 그 거래처에 대한 상품 어떤 걸 판매했는지 또 B라는 상품은 B라는 업체 부서에서는 이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계산해서 뭐 입금을 어떻게 시킬 거고 결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형태들을 다 추출해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에서 여러 개의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거는 우리가 외부 스키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내부 스키마는 전체 데이터의 물리적 특성을 기술하는 개념이죠. 물리적이죠, 물리적.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외부 단계, 개념 단계, 내부 단계와 별 차이는 없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특성까지, 제약 조건까지 다 포함해서 바라보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게 중요하죠. 응용 프로그램 이게 핵심이야. 그죠? 사용자, 그들에 대한 관계, 제약상. 개념 스키마는 전체라는 게 핵심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거기에서 이 전체에 대한 개념, 누가 접근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보안을 지켜나갈 것이고 결함이 없도록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가지 플러스 시키는 개념을 개념 스키마라고 한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거기에서 어떤 특별한 특성, 특징,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을 규정 짓는 것을 우리 개념 스키마라고 하자. 이거 실제로 물리적으로 저장할 때 내부 인덱스 유무, 인덱스는 실제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찾아갈 수 있는지 디스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데이터가 여기 저장하는 게 좋겠느냐 여기 저장하는 게 좋겠느냐. 디스크가 여러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저장하는 게 좋겠냐? 여기다 저장해.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게 내부 스키마고, 인덱스라는 것은 우리 그 책에 보면 차례가 있듯이 차례를 보고 해당되는 페이지를 찾듯이 물리적인 저장 단계에서도 내가 어떤 특별한 내용을 찾고자 할 때 미리 인덱스를 구축을 시켜서 해당되는 것을 보고 해당되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개념들에 대한 제약사건이나 특징들을 우리는 내부 스키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 핵심 단어,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것들이 나오면 다 뭐다? 개념 스키마, 외부 스키마. 그러니까 내부, 외부, 그 다음에 개념 스키마를 설명하고 찾는 거, 혹은 비교하는 거, 혹은 설명해서 틀린 거,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예, 독립성에 관련된 얘기죠. 논리적 독립성, 물리적 독립성.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어요. 회원에 대한 정보가 DB로 구축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DB를 접근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뭐 회사에 다닌다 그러면 회사 업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DB를 접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DB에서 어떤 특별한 항목이 필요가 없어서 제거한다든지 변경이 일어났으면 여기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도 변경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종속성이죠.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여기가 변경이 되어도 이 프로그램은 절대 건들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러한 좋은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이다. 그죠? 데이터 논리 구조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 구조를 변경이 필요했을 때 기존 프로그램은 그것을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도 변경해야 했지만 이 DB화 시켰다는 것은 사용자의 데이터 연산을 지원하는 응용 프로그램 수정 없이 논리적 데이터 스키마 요거만 변경함으로써 우리는 충분히 이거를 건들지 않고 이것만 변경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논리적 독립성이고, 반대로 여기에 저장되는 실제로 물리적인 저장 장치가 있겠죠. 근데 이 디스크에 저장됐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 새로운 디스크에서 이 파일을 옮겼어. 이렇게 디스크의 물리적인 장치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꿨을 때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물리적인 정체를 바꿔야 되는 물리적인 구조의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는 모든 응용표를 변경 없이 물리적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변경 없이 여기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으면 여기서 쓰는 프로그램이 어떤 형태가 만들어졌을 때 이 프로그램을 사실 바꾸기는 어렵거든요. 이미 만들어진 거는 우리 회사에서 직접 만든 게 아니라면 누군가 의뢰를 해서 프로그래머한테 돈을 주고 구매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을 이 DB에 해당되는 부분을 접근해 쓰기로 했는데 여기가 변경이 됐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변경하게 된다면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건 별로 DB를 쓰는 주요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용을 하지만 독립성이 지켜져야 여기가 변경이 돼도 여기 큰 변화가 없어야 되고, 반대로 디스크에 물리적인 변화가 있어도 크게 변화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이것을 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이다. 설명을 해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하고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옳은 설명이 뭐냐 틀린 설명이 뭐냐 이걸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